내가 좀 더 아끼면 되지 않겠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낄 수 있는 건 이미 다 아껴왔는데요. 장바구니에서 계란을 내려놓고 고기를 포기하고 약국 앞을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런데 더 아끼라고요? 퇴직금 예상 내역서를 내밀며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님께 매달 보내도 되지 않겠냐고요. 묻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계산에 왜 나는 없는지. 생활비를 줄여가며 장을 보던 건 늘 저였고 병원비를 미루던 것도 저였는데 그 모든 시간은 이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조금만 아끼면 된다면서요. 이미 아끼고 남은 게 이 생활인데 그 말은 마치 제가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드려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될 때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제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던 날이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함께 퇴직금 예상 내역서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말과 함께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죠. 이 정도면 어머님께 매달 보내도 되지 않겠냐고요. 묻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계산에 왜 나는 없는지. 생활비를 줄여가며 장을 보던 건 늘 저였고 병원비를 미루던 것도 저였는데 그 모든 시간은 이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결국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날 때까지요. 그 사람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죠. 우리 형편도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괜찮다는 건 누구의 기준인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저인데요. 남편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퇴직금에서 얼마를 보내면 우리 생활비는 얼마가 남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맞춰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거구나.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말을 더 줄이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달 장을 보러 갔을 때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은 물건이 많았습니다. 계란 한 판, 고기 한 근.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된다는 이유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통장 잔고를 떠올리고 물건을 내려놓는 일.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짧아진 영수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제 약은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칸들이 보였습니다. 채워야 할 곳은 많은데 채울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별로 없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을 좀 줄였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아끼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아끼고 남은 게 이 생활인데 그 말은 마치 제가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날 밤 수첩을 꺼내 계산을 해봤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맞춰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줄이려면 뭘 포기해야 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제 몫을 더 줄여야 했습니다. 병원비, 옷, 작은 여유,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수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집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무엇을 포기하며 사는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그게 더 편하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물건을 내려놓고 약국 앞을 지나치고 밤이 되면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참을 수 있는 문제의 선을 넘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만들어 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제 노동과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들고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돈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견뎌냈는지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도 결국 어디론가 사라지겠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시대요.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신가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래. 그런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부터는 조금씩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왜 저는 지금 듣는 건지.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알았지?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결정이 끝난 뒤에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지, 왜 가족이라는 말은 항상 제 몫의 침묵을 요구하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저는 늘 그 뒤에서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보내실 건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30만 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0만 원. 우리 생활비에서 30만 원이 빠지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한데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니신데.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 제 사정은 늘 작아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생활비에서 30만 원을 빼고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뭔가를 더 줄여야 했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더 줄여야 했습니다. 그건 결국 저였습니다.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생활비와 지출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면 흘러가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요. 며칠 뒤 통장에서 3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보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제 몫은 조금씩 줄어들겠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지쳐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끝은 있는 건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저 숫자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숫자들이 언젠가는 답을 줄 거라고 믿으며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는 걸요. 월말 남편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걱정 없지 않냐고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정도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 50만 원.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계속 줄고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뭔가 달라질 거라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내가 좀 더 아끼면 되지 않겠냐? 그 말에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아끼면 된다고요. 제가 아낄 수 있는 건 이미 다 아껴왔다는 걸 그 사람은 끝내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더 아껴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 볼 때 좀 더 줄이고 외식 안 하고 그런 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웃기지 않았습니다. 장은 이미 최소한으로 보고 있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거기서 더 뭘 줄이라는 건지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줄이고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 아냐?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역할은 계속 줄이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버거운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줄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남편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50만 원씩 보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게 아니라 그냥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그걸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이 빠지면 생활비는 얼마가 남고 거기서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건 얼마인지 계산을 끝까지 해봤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분명했습니다. 제 몫을 더 줄여야 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하고, 옷은 사지 말아야 하고, 작은 여유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제 몫을 줄여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제가 무엇을 포기하며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하게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말해봤자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댁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눌러야 했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며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보내드려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미 남편과 정해진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드려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될 때까지라는 건 언제까지인가요?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어쩌겠니?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있으니까 보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형제분들은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애들도 형편이 어려워. 너희가 제일 낫지. 제일 낫다는 게 무슨 기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줄이면 되지 않겠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줄이면 된다는 말. 저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씀씀이가 커서 그래. 옛날에는 다들 이렇게 살았어.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냥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였습니다. 제 사정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누가 버텨왔는지를요. 누가 줄이고 누가 참고 누가 포기해 왔는지를요. 그건 분명했습니다. 저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걸까요? 자기 몫을 줄여가며 참아가며 버텨가며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사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답은 충분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이제 명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월세, 보증금,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최소한으로 잡아도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돈으로 제가 살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요.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옷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서랍 속 물건들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가져갈 것, 버릴 것, 남겨둘 것. 분류하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을 마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늘 그래왔듯 제 침묵을 동의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남편은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겠구나.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며칠 뒤 작은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캐리어는 너무 눈에 띄니까 작은 가방으로 충분했습니다.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조용히 짐을 넣었습니다. 가방이 조금씩 채워질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이제 정말 끝내는구나. 그 생각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난 뒤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원룸 월세는 얼마나 할지,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지.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제 몫을 계속 줄이며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 집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얻은 건 없었습니다. 잃은 것만 있었습니다. 제 시간, 제 돈, 제 마음,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곧 그 사람들처럼 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로 살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요.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제가 선택한 하루일 거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요. 지금 생활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남편은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더 이상 보낼 수 없어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제 몫을 포기하고 입 다물고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냐고요.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시면 그때 그만 보내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요?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될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갈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농담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남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이혼하자는 거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하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나가서 뭐하고 살 건데? 돈은 있냐고, 일은 구했냐고, 혼자 살 자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무너진 사람에게 더 이상의 설득은 필요 없으니까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겨둘 미련도 없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시어머니에게서도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몫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작은 부엌이 있었고 제 공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라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에 계란 한 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그냥 샀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사는 거였으니까요.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긴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미뤄두었던 약을 샀습니다. 약사가 건강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럴게요. 이제는요.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냉장고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계란, 고기, 채소, 과일. 하나씩 넣을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저를 챙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눈치 볼 일도 없었고 그냥 제 속도로 먹으면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하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가끔 통장을 열어봅니다. 잔액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숫자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네요. 무엇을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를 찾았어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다행이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구나, 제 삶을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얼굴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라고요. 그냥 저라고요. 그게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듯한 삶의 끝에서 스스로를 지킨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은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후회할 순간도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혼자 사는 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내려놓지 않아도 됐습니다. 약국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생활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가끔 통장을 열어봅니다. 잔액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숫자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다행이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구나, 제 삶을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얼굴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라고요. 그냥 저라고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은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후회할 순간도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